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연말인데 우리 이 현대사 이야기도 올해 이제 가기 전에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어, 지난번에 이제 97년 정도까지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87년 이후 얘기를 했는데 네. 97년까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이야기하면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 시절까지 얘기를 한 셈인데 네, 그 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그 결국 이제 가장 큰 일이라면 97년에 그 IMF 사태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말해야 정확합니까? 네, 뭐 IMF 구제금융 뭐 요청한 사건이라고 IMF가 하겠죠. 네, 한국 정부에다가 금융을 이렇게 제공했던 거. 네. 구제금융 제공했던 사건이고, 네. 근데 이거 사건은 사실 저번에 이제 원인은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네. 사건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97년도에 생겨났고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이 IMF 구제금융 이후에 한국 사회가 여기에 대처하는 방식 그것이 한 뭐 좁게는 1년 그 크게는 또 몇 년 내지는 또 민주정부 내내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재편해 나가는가 뭐 이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더 길게 보면 어떤 그 개방 경제 저 세계화 개방 뭐 이런 것의 어떤 그 한 과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특히 금융이라든지 이런 면을 이런 방면을 개방하면서 초반에 그 외환 보유고가 그냥 이렇게 저기 하고 또 일본 주로 그 당시에는 그 제2금융권 뭐야 종금사 이런 저 금융회사들이 일본의 그 낮은 그 뭡니까 금리 때문에 일본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단기적인 그 차입을 했다가 그 일본에서 회수해가면서 그냥 갑자기 그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내외 금리 차로 인해서 해외 자본을 많이 차입한 것이 단기 예채를 많이 차입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종금사 관련해서 재밌는 게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종금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연봉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월급 많이 주고 하니까. 예, 오히려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그 종금사보다 후순위에 있었는데 뭐 10여 년이 지나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망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외국 돈을 막 빌려가지고 그 당장에는 경기가 굉장히 이렇게 경기 부양이 많이 됐겠죠.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그 거품이 터지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IMF가 한국에 그다가 요구한 여러 가지 경제 개혁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런 어떤 IMF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뭐 거의 강제되다시피 했던 거니까요. 그게 근데 이제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은 그 중간에서 IMF 권고 조치에 대해서 좀 한국 관료들이 미리 수용을 한다던가 그리고 오히려 더 강도 높은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관료들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뭐랄까 박정희 정부의 그 뭐랄까요 관치금융이랄까 이런 그런 종류의 성장 국가 발전 국가를 지탱해왔던 관료풀이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약간 신자유주의적인 시선을 끌어들이려 했던 관료들이 있었는데 이게 IMF 그 구제금융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이런 이들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평소의 생각 소신을 많이 좀 집어넣은 것이고 이 과정을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꽤 지적인 대통령이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정책의 디테일에 있어서 그렇게 관료들의 푸시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었던 거죠. 그 당시 상황이 또 그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걸 또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토론을 해가면서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당장에 이제 IMF 쪽에 요구 조치와 이제가 있고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국 사회가 좀 급속한 어떤 개혁 조치들을 받아들이면서 사회가 좀 급속도로 재편해
되었던 네. 그리고 그 여파가 이제 계속해서 그 이유를 좀 규정짓게 네. 되었던 네. 그런 역사적 국면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떤 한국인들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주로 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이른바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90년대 초반 상황까지는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은 좀 덜 오르면서 임금이 이제 상승해가는 실질 임금이 상승해가는 그런 추세였는데 이제 IMF 이후에 또 이제 뭐랄까 정리해고를 하기는 해야 됐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정규직들은 또 이렇게 그 뭐랄까 이제 파업을 통해서 정규직들은 밥그릇을 지키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규직과 이제 기타 이제 비정규직 내지 영세 자영업자 사이에 엄청난 골이 생기게 되었죠.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가령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임금을 올리면 그 정도 비율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비율로 그보다 작은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였었는데 IMF 이후에는 대기업에서 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협력 업체들은 단가를 후려치니까 오히려 막 그 자신들의 몫이 줄어드는 이런 그 과정을 겪게 된 거고 그 결과 10여 년 후에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더 커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월급 생활자들 사이에서 어떤 또 양극화가 발생하니까 더더욱 이들끼리는 그 서민들이 보기엔 또 이제 뭐 그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또 귀족노조다 이런 또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지만 그런 것에 또 쉽게 수긍하고 말려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좀 약간 그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 개혁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97년의 어떤 개혁 중에서 이 서민 생활에 직접 그 영향이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은 결국 그 어떤 정리해고 같은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법률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일이 가장 뭐 노동관계법으로 본다면 정리해고법이랑 그 이후에 통과된 파견법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규직 양산이란 추세를 만들어낸 것이겠고 그 기타 영역에서도 사실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민영화가 또 이제 계속 과속화가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 이제 벌써 시간이 좀 흘렀다고 다 잊어버렸었는데 그렇군요. 은행들도 당시에는 뭐 굉장히 그 외국 자본에 많이 팔려 나가고 그랬었죠.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통폐합을 해야 됐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와중에 이제 팔게 된 경우도 많고 공기업 민영화 프로세스도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추진되다가 또 중간에 좀 약간 그 멈칫멈칫하다가 또 이제 또 보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더더욱 또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식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아직도 그런 개혁이 부족하다 이런 그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철박통이다 아니면 뭐 경영이 방만하다 뭐 등등 많은 또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많은 상여금이나 뭐 퇴직금을 막 그냥 나누어 가진다 뭐 이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사실 그 최근에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거나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도 어떤 KTX 뭐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 그리고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다녀오시면서 정부 조달 사업 철도 부문을 개방하겠다 이런 문제들과 연결된 뭐 그런 사안이겠죠. 근데 이제 뭐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된다라는 문제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처리해야 될 구석이 있는데 좀 지속적으로 그 공무원과 공기업의 그 직원들의 삶도 어려워져 왔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또 나머지 영역의 삶이 너무 다 그 뭐랄까 이제 비교해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불만을 많이 터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철밥통이다 뭐 이래 가지고죠. 네. 여튼 뭐 그만큼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뭐 한국 사회가 상당히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기본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성장률도 아무래도 성장 속도도 좀 떨어지고 그건 연 9%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양극화도 벌어지고 하면서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들
좀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 또 대기업 노동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아주 그 생활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사실 90년대만 돌이켜 보면 그 당시 가령 이제 10대 청소년이 뭐 교사가 되고 싶다거나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면 이건 어떤 야심이 많은 청소년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희망을 적어낼 때. 하지만 지금 그 업종들이 가장 선망되는 업종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불안정 자체가 가장 큰 공포가 돼서 안정적인 삶 그렇게 이제 막 큰 돈을 벌진 않더라도 안정적인 삶 자체가 굉장히 선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7년에 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김대중 정부 5년, 노무현 정부 5년 이렇게 해서 뭐 이른바 그 이제 김영삼 정부도 뭐 사실은 문민 정부다 해서 처음으로 전두환 노태우 이후에 민간 정치인 출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국민의 정부라는 호칭을 쓰셨고 그때 뭐 제2건국 뭐 이런 식의 프로젝트도 많이 그러니까 추진하셨었죠. 그러나 이제 김상 정부는 과거에 어떤 군부 세력과 이 손을 잡고서 이렇게 정권을 잡았다. 반면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최초로 순수한 뭐 민간인 민주화운동 세력이 잡았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그 의미부를 따로 하기도 하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렇지만 뭐 사실 또 김대중 정부도 DJP 연합을 통해서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본다면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DJP 연합이란 게 뭐 내각제 개헌을 하자는 약속. 그러니까 뭐 집권 후에 2년인지 뭐 지나면 하자 이렇게 했고 또 그 당시에 뭐 초대 총리는 김종필 씨가 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뭐랄까 이제 그 한나라당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잠깐 뭐 총리 서리 이런 직함도 다시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요. 어쨌든 그 뭐랄까 그 DJP 합의 자체가 김종필 총리를 초대 총리로 하고 내각제 개헌은 2000년 총선에 완료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통치를 김종필 총리가 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정권을 말 그대로 반으로 나누겠다는 그런 약속이었던 건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 그 뭐 조금 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면 그 약속이 그렇게 철떡 같은 약속이 그 지켜지지 않은 그 이유가 뭐였던가요? 그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실 그게 좀 지켜지기 힘든 약속이 됐던 것이 대통령 개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이 필요한 문제이니까요. 근데 이 당시 이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3분의 2까지 갈 수 있었냐면 그런 것은 좀 힘들었을 테고 그럼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어떤 절차가 있었어야 될 텐데 사실 또 선의적으로 보자면 국민의 정부가 거기에만 이렇게 온 그 힘을 기울일 정도로 당시 정치 현안이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좀 약간 나쁘게 보자면 사실 그런 종류의 핑계를 가지고 애초에 이게 실행되기 어려운 약속이라는 걸 알고 어쨌든 간에 제시를 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DJ나 JP 같은 그런 노련한 정치가들이 그게 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건 알고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그 약속할 때도 이게 뭐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걸 알면서도 그 정도의 그 핑계는 있어야 그래도 그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JP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DJ를 찍게 만들려면은 그 정도의 그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간발의 차이로 DJ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뭐 이인재 씨가 출마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표를 이렇게 잠식하는 바람에 유해창 씨에게 가수되는 표들을 상당히 특히 뭐 영남권의 YS 계열 이런 쪽은 이인재를 상당히 많이 찍고 이러면서 간신히 이제 당선되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김대중 대통령 의 그 여러 가지 뭐 공과가 많이 논란됩니다만은 이분이 복지 정책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다는 것을 굉장히 큰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의 어떤 그 발전 과정에서 그 전에 물론
저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쭉 만들어져 왔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고 그것이 복지국가 발전의 하나의 획기적인 것이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복지국가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그 평가를 받고 실제로도 이제 사회복지학 쪽에서 이 논의를 할 때 그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 초기 단계에 들어섰는데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기틀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었다. 혹은 아직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 초기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논쟁들이 그 세계 사회복지학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초기 단계는 들어섰다라는 쪽이 오히려 좀 더 많은 그렇죠.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경제정책 상에서는 상당히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유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동시장의 유연화랄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도 또 거기에 어떤 이제 말하자면 대응책으로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뭐 하나의 뭐랄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에 이런 나름대로는 균형을 맞췄는데 이제 한쪽 면을 주로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비난을 받기도 하고 약간의 뭐 칭송을 받기도 하는 그런 어떤 것이 김대중 정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제 그 국민의 정부도 그렇고 그 후에 참여정부도 그렇고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양면적인 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시기가 시기였던 측면도 있었지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좀 수치로 드러나고 그런 상황들이 또 체감이 되면서 또 이제 정권을 내주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김대중 씨나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이제 그 지지 세력이라든지 본인 또 대통령 본인들이 말하자면 정통 민주화 운동 세력이다.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자기들이 또 그런 어떤 업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인데 이제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게 반맥에 주는 거냐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히려 이때 이제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들이 집권하고 있는 10년 동안에 오히려 이제 이 국민의 생활이 더 불안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민주화라는 것과 이 먹고 사는 것하고가 좀 일치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민주화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이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주의 이후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랄지 그런 걸 제시하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좀 그분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다고 해서 그 민주화 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또 국민 생활이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IMF 이후 처해진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정치 세력들 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그 뭐랄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 대선에 나왔던 언어로 표현하자면 경제 민주화의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책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결국 길게 보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또 세계 경제의 지금 불안정성이라든지 등등 이런 그 순수 경제적인 이제 그것이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꼭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그분들이 집권을 했던 것이고 그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 것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건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이제 뭐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구호가 상당히 퇴색되면서 이제 또 민주주의에 대한 좀 새로운 발전 말하자면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의 민주화 운동 시절의 민주주의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국민 생활에 가까운 말하자면 민주주의 그러면서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약간 87년의 귀결에서 보여지듯이 민주주의를 좀 직선제와 동일시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민주주의 과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였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민주화 세력도
그 이후에 민주주의적 과제, 그 사람들의 삶에 예. 와닿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결국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까지 이제 그 발전해야 되는데 그 정치적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이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뭐 관심을 많이 갖거나 연구를 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말기에 오면은 네. 뉴라이트 쪽 사람들이 민주화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제로 이제 선진화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네. 그런 식의 구호로 이제 정권을 되찾아오는,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또 뭐 그 선진화라는 구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사업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보수 정부 특유의 좀 약간 편가르기 논리가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네. 참여정부 말기의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어떤 담론적 대응에 실패했던 측면이 좀 있었던 네.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보수 정권으로 다시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지금 이제 6년 이렇게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래도 이 25년이 조금 더 넘은 26년, 27년을 본다면은 정권 교체가 어쨌든 크게 보면 이 현재 여야를 이루고 있는 그 양당 간에 서로 두 번 주고받은 셈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정치학자들의 그 이론에 따르면은 한국 민주주의는 정착했다 이제 정권 교체가 두 번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없지 않느냐. 뭐 후진국에서 민주화된다 하지만은 뭐 정권 교체 한두 번 하다가 뭐 또 군부가 저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한국에서는 어쨌든 아주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자기 상대당한테 정권을 내주고도 정권을 아주 잘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어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이제 정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또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더 팽배했던 것 같은데 네. 또 최근의 상황은 또 이제 보수 정부 10년이 전개가 되면서 아직 10년 다 안 채워졌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집권 1년 동안 상황에서 또 이제 국정 선거 개입 이슈 같은 것들이 또 그 이명박 정부 말 민간인 네. 사찰 문제도 있었고요.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려하는 또 시선들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물론 거는 그게 뭐 어떤 군부 독재라든지 이런 식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네네. 굉장히 뭐 국가 기관을 좀 그 중립화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앞으로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보면 이제 그러한 그렇게 이 정권 교체도 여러 번 이루어지고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이 굉장히 그 성장 또 발전했거나 아니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초반에 87년부터 몇 년 동안은 노동운동의 비약적 성장이라든지 그 노동운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 따라 이어서 곧 시민운동이 또 굉장히 등장을 했는데 처음에 경실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지금은 경실련이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 그 후에는 뭐 또 참여연대가 조금 더 부각이 되었습니까? 약간 좀 시민운동, 노동운동도 그렇습니다만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까지 좀 지대한 역할을 하다가 오히려 2000년대 이후에는 조금 약간 쇠퇴 내지는 답보 상태에 좀 있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뭐 참여정부 탄생 이야기가 너무 좀 그냥 그 물에 물 탄 듯 지나갔습니다만 네. 사실 어떤 그런 시민 참여적인 역량이 또 이제 집적돼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그 당시엔 또 이제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네. 약간 그 노사모 같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이제 시민들의 어떤 직접 참여.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희망돼지 이렇게 뭐 저금통에 네. 모금을 해서 네. 그 일부 정치 자금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랬던 측면들 그런 부분들이 이어졌습니다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어떤 동력들이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좀 약간 회의적인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헐적으로 촛불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게 시민 참여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나오기보다는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집약됐다가 터져 나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라서.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노무현 정부의 그 탄생은
그런 어떤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거나 그런 어떤 사람들 또는 그 영향을 받은 90년대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 세대의 이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최정점에 달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듯 97년 김대중 대통령의 승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었고 그래서 사실 보수 정부로서는 다시는 안 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텐데 네. 2002년 상황에서는 굉장히 거의 1대1로 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패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세대 선거 양상도 나타났었고요. 네. 굉장히 쇼크가 컸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절치부심 그 탄핵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제1당의 역할을 또 뺏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치부심했다면 오히려 좀 민주화 정부 쪽에서는 그 2002년의 승리를 그 후에도 좀 재현하려고 하다가 2012년 대선도 굉장히 세대 투표로 가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는 세대 투표로 가니까 또 청년층의 인구 구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또 패배를 하게 되는 좀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지금 이제 그 우리의 이 한국 현대사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서 논쟁, 교과서를 둘러싼 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역사 전쟁. 역사 전쟁 혹은 이제 정치 투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서 우리의 이거 현대사 대담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도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하자면 현대사의 지금 그 현재 상태는 그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말하자면 80년대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렇게 굉장히 격렬한 말하자면 아주 급진적이고 격렬한 이 마찰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한다면은 네. 그 산업화를 주로 추진했던 세력과 민주화를 추진했던 세력 간이 말하자면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리고 집권 1년 차의 어떤 갈등에서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세대의 측면도 있을 테고 어떤 그 현대사에 관한 인식의 문제도 있을 텐데 어떤 산업화의 주역들과 민주화의 주역들 간에 좀 화해할 수 없는 인지의 골이 있는 것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그게 이제 40대 50대 이상의 그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20대 30대들은 이미 이제 그런 시대가 20대 30대가 느끼기에는 그 시대는 이미 역사고 이미 끝난 과거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화 세력의 입장에서는 왜 청년층이 자신들을 전적으로 편들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 세대들이 느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뿐만 아니라 1987년조차도 역사적 1980년 광주라든지 이런 것도 역사적 사건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들이 삶에서 느끼는 문제들은 또 이제 어떤 민주화라는 단어로만 담을 수는 없는 좀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것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지점들에 좀 접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양 세력이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게 좀 리뉴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리뉴얼이 좀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한국 사회는 이렇게 지난 60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세대가 느끼는 새로운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나가는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민주화나 산업화를 추진했던 많은 분들 또는 아니면 사실은 우리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6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
과거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다 살아 계세요 지금 다. 네, 네. 예, 살아 계신데 뭐 심지어는 4.19도 경험한 분도 살아 계시고 네. 6.25 전쟁을 경험한 분도 뭐 지금 좀 연세가 많긴 하지만 80대 뭐 70대 이렇습니다만 뭐 자기들이 소년 시절에도 경험한 분들도 살아 다 계시는데 네. 어쨌든 그런 어떤 너무 빨리 압축적으로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대 간의 많은 그 인식의 차이라든지 사고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30 세대를 우리가 주 청취자로 생각한다면은 이 청년들이 이제 과거 역사를 잘 이해하시고 또 그럼으로 해서 자기 그 앞선 세대들의 생각이 왜 저런가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그 대한민국의 발전 미래 방향을 뭐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네. 별로 도움이 못된 것 같아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일에 다음번에 이제 그 좀 저 한윤영 기자가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 역사 전쟁에 네,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 전쟁 얘기를 우리 이 대담의 마무리로서 삼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